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준이 높은 거죠.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뭐 이건 공부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하고 방학 때 엄청난 알바를 뛰고 이렇게 하면 학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친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친구도 물론 명문대긴 하지만 과외 알바뿐만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 공장이 제가 알기로 대기업 무슨 음료수 공장인가? 뭐 이랬는데, 그 방학 때 일단 두세 달 정도 보통 대학생들은 기간 있잖아요. 2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월 250인가 그때 200인가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걸로 막 마련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학기 중에도 알바도 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최대한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득에 비해서 적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빚에 대해서 너무 그 개념이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빚을 이제 보통 좋은 빚과 나쁜 빚으로 구분하거든요. 좋은 빚은 나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 투자할 때 쓰는 빚을 좋은 빚으로 보고요. 나쁜 빚은 내가 그냥 일시적인 욕망이나 일시적인 소비를 위해서 많은 빚을 지는 거를 이제 나쁜 빚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세대는 약간 나쁜 빚 쪽이 좀 많아진 거죠, 예전보다.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쪽에 빚을 쓴 게 아니라 나쁜 빚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박탈감이 좀 커지지 않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저는 현재 20대, 30대가 소비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30대긴 하지만 한국의 20대, 30대가 해외 유럽이나 뭐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일반 젊은이들 쓰는 비용보다는 많이 쓰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버는 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주거비가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OECD 중에서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주거비가 저렴하니까 모으려고 하면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저축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저축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저축을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약간 가치관의 문제로 받아들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 현재를 즐기면서 살 건데, 뭐 아니면은 뭐 나 그냥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절약하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온라인 환경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자신을 비참하게끔 느끼게끔 하는 구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내가 옆집과 비교를 했다면은, 지금은 가장 잘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저는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저출산이나 여러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물론 뭐 복지를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어떤 국가 복지나 국가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산 마련은 무조건 필요하다. 당연히 여기에 기본은 저축이다. 그런데 이 저축을 안 하면 사실 내 생존 가능성이나 이런 게 점점 감소하게 된다. 뭐 이게 뭐 나중에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에 대한 간병비, 그리고 본인이 노후에 됐을 때 병원비, 치료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양비용, 내가 살아가는 데서 들어가는 비용, 주거비용,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물가나 이런 것도 있고, 간병을 할 인력도 많이 없거든요. 내가 아프면은 간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월급의 50% 이상 최소로 잡는 겁니다. 저 이거 지금 최소로 잡는 건데, 50%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 평균 20대 후반쯤에 첫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 정도로 그냥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연봉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되고, 평균적인 첫 퇴직 나이가 지금 49세 정도로 나와요. 그럼 한 2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연봉 3천, 물론 늘어나긴 하겠지만 3천 초봉이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총 벌 수 있는 돈이 6억입니다. 근데 6억 중에서 최소 절반은 모으면 3억인데, 3억은 최소 순자산이 돼야지 50대 때 새로운 두 번째 일자리를 뭐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주거비나 이런 걸 마련할 수 있고. 근데 50%를 만약에 못 모으게 되면 이 금액이 내가 50대 때부터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고,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균적인 생활비가 50% 저축했다고 하면은 125만 원씩 썼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원씩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3억 정도를 모아놨을 때, 20년 정도를 모았을 때 보통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가 넘으니까 3억도 사실은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거를 뭐 불려나가면서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걸로 보고 여러 가지를 불렸을 때 그나마 20년에서 30년 정도 이
돈을 쓰면서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50대 때에서 만약에 재취업이 안 되면 이 돈을 똑같은 소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살게 되면 70살 때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 전혀 고려 안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더 적어지겠죠, 사실. 훨씬 적어지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증가율을 같은 걸로 그냥 본 겁니다, 지금 제 기준은. 그래서 이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20년 정도밖에 생존이 안 된다. 근데 그런데도 70세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죠. 뭐 내가 정년까지 그냥 일할 수 있는 직종이면은 물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 경기가 어려워져서 40대 초반에도 많은 퇴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2년 일하시고 그 나머지로 일단 생활하면서 또 재취업 자리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축을 안 해놓으면 가능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걸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20대 30대 때 난 즐긴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너는 돈 잘 버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 실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공익법무관이라고 해서 이제 군을 대신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뭐 봉사 개념이에요. 공익 같은 개념인데 그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17년에 좀 늘어서 2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물론 지금 좀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때 160 정도, 150에서 160 정도 받았을 때 실수령 기준으로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로스쿨 때 썼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왜냐면 학비랑 생활비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갚은 거를 보니까 한 달에 제가 150, 160을 실수령을 했을 때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 빚 갚는데 다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조금 슬픈 일이지만 이제 모임을 줄이셔야 됩니다. 만남을 좀 모임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만약에 모임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돈이 들지 않는 모임이 좋은데 제가 했었던 모임은 독서 모임이었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이제 보통 커피 한 잔 정도 좀 뭐 중저가 커피면 2,000원이면 되잖아요. 더 싼 거는 조금 요즘 일반적인 건 2,500, 3,000원 정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1,500원, 2,000원짜리 커피가 있었는데 그런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책으로 한 2-3시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이나 이런 거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일단 부모님 집에서 일단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주거비를 무조건 최저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주 근접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저는 교통비랑 주거비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좀 약간은 경기도 외곽 지역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월세로 사실 거면. 그래서 이제 월세로 사실 거면은 주거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주거비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업자니까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 많이 쓸 가능성이 생기니까. 체크카드는 돈이 없으면 지급 거절이 되죠. 근데 신용카드는 일단 긁으면은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대금이 달려오기 때문에 긁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좀 더 소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 신용 개념을 활용하는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은 간편 결제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이제 뭐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뭐 땡땡페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제나 어떤 지급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내가 한 1,000원짜리 결제하는데 막 칸을 한 10칸을 넘어가야 돼. 막 입력하면서 이러면은 사람이 하다가 짜증나서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줄이려면은 환경적으로 세팅을 많이 해놔야 된다. 돈을 안 쓰게끔 하는 환경을 세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취미생활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돈이 안 드시는 취미생활을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독서, 영화, 등산도 별로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러닝 같은 것도 했었는데 이제 뛰면은 돈이 안 들고요. 헬스장도 그때는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헬스장도 예를 들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채용 문화회관,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은 운동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20대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공을 천천히 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일본 한 저자의 일근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절판이 됐어요. 제일 와닿았던 게 20대 때는 내가 역량을 쌓는 기간이지 성공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빨리 성공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SNS에서 보면 정말 20대 때 엄청난 큰 부를 누리시고 뭐 스타트업 엑시트를 하셔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책에서 얘기 나오는 게 성공은 언제 하는 거냐면 40대 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해요, 그 책에서. 근데 이 40대 때 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저기 20대 분들 중에 이제 SNS의 영향도 꽤 큰데 빠른 성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20대 때 성장을 많이 저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려나가고 내가 이제 평생을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커리어적,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내가 어떤 업무 분야를 일단은 해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지, 막 너무 빠른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쉬운 어떤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유혹의 대표적인 게 쉽게 돈 버는 거. 이거를 이제 당하면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거 영끌 투자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 제가 이런 표현해요. 이거는 도박자의 뇌가 된다고. 뇌가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이거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제가 했었던 사건인데, 한 분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가 이제 많은 레버리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셨다가 그때 폭락장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상속인이 그분은 당연히 20대였으니까 이제 자녀는 없었고 위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분의 표정이. 내 아들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그런 좀 극단적인 투자에 의해서 했던 거다. 근데 이게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되면은 어떤 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근로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이런 게 너무나 하찮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찮아 보이게 되니까 이거 아닌데? 이 고생을 했는데 월급 200이야. 그러니까 이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빠른 성공이나 빨리 돈 버는 걸 추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뇌가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대, 40대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이 내 어떤 업무적인 노력이나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찬찬히 올라가는 구조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20대 때 나태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조금 이제 약간의 우울감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에 누워있고 이랬던 시절이 20대 초반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내가 좀 아깝다. 그때 굉장히 좀 정신 차리고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지만 조금 더 이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같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시행착오도 줄어들 거고 훨씬 더 좀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20대 초반부터 좀 저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라고 권하거든요. 저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좀 후회가 돼요. 그거는 특히 인생 선배를 만나시는 게 좀 중요한데, 내 또래는 별로 그렇게까지 도움은 안 되고요. 이제 보통 20대 때 만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뭐 회사에 취업하셨거나 어떤 해당 업무 분야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뭐 좀 30대 중후반에 이미 조금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신 분들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뭐 다양한 어떤 사회 경험을 한 케이스는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어릴 때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대학생 신분일 때가 또 약간 자유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 알바는 해야 될지 몰라도 그 전에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연락도 취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얻었던 건 뭐였냐면은, 아까 중후반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업을 탐색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업 탐색을 할 때 이 업무는 장단점이 뭐냐, 왜냐면 제가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일하시면서는 어떠세요? 막 이런 걸 많이 여쭤봤죠. 그리고 뭐 좀 적성에 맞으세요? 라든지 일은 실제로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변호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라는 업에서 진짜로 뭘 하는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를 만나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방송에 워낙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드라마에서 맨날 말로 변론하는 것만 나와요. 되게 멋들어져요, 거기서. 근데 이제 실제 업무는 뭐냐면 사무실에서 서면을 작성하고 있고 고객과 상담하고 있고 전화를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에요. 실제로는 이 일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재판은 잠깐 나갔다 오는 거고요. 그 전에 그 재판에 나가기 전에 이미 서면을 써서 다 정리해서 주장한 상태이지 가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TV로만 보게 되면은 전혀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변호사라는 것과 실제 일은 다른 거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변호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죠.
일이. 그러니까 내 적성이 난 이거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맞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제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진짜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분명히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뭐 소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터놓고, 이런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물론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실제 경험자의 말을 직접 만나서 좀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30대 중후반이나 40대 분들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연륜이죠, 역시. 이게 연륜을 통해서 제가 20대 때 해야 될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인간관계와 관련한 거,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저는 그 사실은 공부에서 시험 점수 1, 2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이든 어떤 인생에서 주요 어떤 핵심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직업 선택이라든지 대학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 20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그냥 또래가 유행하는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살아보셨던 분들한테,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볼 거면 결혼한 분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이제 20대 중에 또래에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분하고 이게 그것도 조금 의미 있는 결혼 생활, 그러니까 좋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되도록 만나서 진짜 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륜의 문제니까 20대 때는 이제 패기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게 단점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 뭐 이거는 운이 좀 따라야 되겠지만 삶의 멘토를 좀 어릴 때일수록 찾으면 좋고, 만약에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고 하면은 책을 가까이 하고 간접 경험을 좀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때는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사회생활보다는 적게 걸려있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정말 생각을 공유하고 20대, 30대가 되어가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장담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데다가 사실 20대, 30대가 되면은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질투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찰리 먼거라고 이제 원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셨던 분을 되게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분도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원리로 욕망보다는 질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잘하는 게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좀 동감을 해요. 그래서 20대, 30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삶의 행적이 많이 바뀌어 있겠죠. 경로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차이가 좀 벌어져 있겠죠. 차이가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간관계가 이제 옛날에 비슷한 상황일 때는 유지가 되다가 점점 이제 주변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고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공유할 만한 관심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해외 축구를 아직도 보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는데 해외 축구 막 새벽에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요. 오늘 뭐 봤냐? 저희 뭐 구단이 이겼다 막 이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적당히 반응해 주거든요. 그러냐?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서 못 봤다. 이제 하이라이트나 봐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해외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뭐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은 이 친구는 해외 축구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들어주는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너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부양해야 될 자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20대 때 직업 선택, 그 다음에 30대 때 그 배우자나 결혼과 관련한 선택, 이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주요 포인트가 20대, 30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나면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고, 제가 이건 업무 경험 때문에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좋게 만들고 원활한 관계를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를 나에게 잘해주고 나랑 잘 맞는 사람에게 분배해서 쓰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모든 사람과 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악플도 달릴 거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달려요. 근데 뭐 견해가 다른 거는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근데 정말 그 무지성으로 정말 그냥 악플을 다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무지성으로 악플을 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뭐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저를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을 하는 건데, 그걸 뭐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 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신 분도 있어요. 특히 상사분이 만약에 안 맞을 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상사나 어떤 조직 생활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저는 어떤 전략을 주로 선택을 하냐면, 그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과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어떤 팀이 있고 어떤 부서가 있는데, 부서의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찍혔어요. 그러면 그 부에서 프로젝트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외적으로 다른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그 참가를 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부에서만 있으면 사실 그 부장님한테 찍힌 이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새로운 시도 같은 걸 좀 할 거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상사분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되,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직을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그 전에 쉽게 그러지 말고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외모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외모가 안 좋은데도 매력적인 분들 많이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이거는 좀 이성관계랑도 많이 연결이 되죠. 매력이라는 거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멀끔하게만 하고 다니면 된다 입장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게만 하고 다니시지 않으면, 외모로서 기본적인 관리만 조금 하시면은 아주 막 그렇게까지는 외모로 욕을 먹을 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 이제 여유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에서 나오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비난을 하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뭔가 있네, 저 사람 진짜 좀 다른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가 이게 자존감이나 자신감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좀 비슷한 특징이다. 근데 보통 막 허세 부리고 굉장히 막 조급하고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딱 봐도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매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여성분들도 외모도 뭐 이쁜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는 남녀를 모두 불문하고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매력이 있으려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되게 멀끔하고 정말 외모도 되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괜찮은 분이 있는데, 저는 매력적으로 깨는 게 말할 때거든요. 근데 이 말할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는 거, 그리고 말을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어투가 어떤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제가 소개팅 했을 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진짜 뭐 사진만 봐도. 저는 근데 대화가 안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는 입장인데,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하는 주제도 굉장히 한정적인 데다가 너무나 편협한 의견을 제시를 막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투도 굉장히 조금,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좀 그런데 약간 경박한 느낌의 그런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조급하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매력을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특히 이제 이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욕설을 쓰신다거나 비속어를 쓰신다거나 그리고 너무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커뮤니티 표현. 예,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특정 커뮤니티에서 쓰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치나 어떤 매력을 좀 많이 깎아먹는 것이 아닐까. 요즘에는 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편협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저 사람 평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착하지만 기가 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착한데 기가 세다? 선한 사람인데 아무한테나 이제 그 선함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로는 선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할 줄 아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이 선함을, 착함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에게만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기가 센 거는 주변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가 세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저 사람이 아니면 자를 수는 있는 이런 사람을 저는 기가 센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그때 법무관으로 일할 때 뭐 법무관님은 착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정말 법무관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착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 사람이 잘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그 표현을 썼다면. 착하다는 거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쓰는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서 점점 거리를 두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예요.